네, 프레스 라이브 유튜브 채팅창에서 토론하시면요. 시청하는 재미가 2배, 3배가 되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프레스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분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총선이 딱 20일 남았습니다. 내일이면 19일입니다. 자, 여야는 이제 수도권 민심을 공략하는 데 화력을 집중하고 있고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먼저 여당 국민의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관 기자,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경기도 안양입니다. 안양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안양에서 열었어요. 그렇습니다. 중앙선대위 발족 이후에 첫 회의를 여당 험지로 분류되고 있는 경기도 안양에서 열었습니다. 한강벨트를 훑고 나서 이틀 연속 수도권 후보들 지원 사격에 나선 건데요. 이종섭, 황상무 사태로 인한 이 중도층과 수도권 표심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 또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언급하면서 민주당이 경기도 의석을 다시 차지하게 된다면 이 신도시 재정비가 불가능해질 것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대선 당시에 공약했던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여소야대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도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어 올해 초에는 정부가 준공 후 30년에 이른 노후 아파트의 경우에 안전진단을 면제해주고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정책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었습니다. 경기도민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정말 이게 하지 말아야 할 정책입니까?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입니까? 저희는 이 정책을 반드시 하겠다는 정당이고 민주당은 반대하는 정당입니다. 우리는 이재명 대표의 경우처럼 범죄자에 대한 방탄이나 재판 방어를 당 차원에서 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네, 한 위원장이 수도권 찾아서 이재명 사당 심판론 띄우면서 정책을 두고서 국민의힘은 하는 당이고 민주당은 반대하는 당이다 이렇게 규정을 줘버렸네요. 윤영걸 대표님, 일단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수도권 민심 굉장히 좀 빠르게 좀 찾아야 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 보름 정도 이제 사전 투표가 이제 한 보름 정도 남았거든요. 예, 총선거는 한 20일 정도 남았어요. 코앞입니다. 그렇죠. 이제 바로 윤 대통령이 이번에 황상무 경질하고 수석 경질하고 또 이종섭 대사 불러들이고 해서 급한 불은 좀 껐습니다. 네. 급한 불은 좀 껐는데 이 여진이 바로 끝날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동훈의 시간이 올 거냐 뭐 이게 좀 달려있다고 봐야 돼요. 한동훈의 시간. 그렇죠. 그동안에 수도권에서 한 일주일 만에 한 15%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이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무대에 올랐기 때문에 그 정권 심판론이 급증한 좀 그런 효과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중심으로 시간이 돼서 좀 이끌어 가야지 총선에 좀 희망이 있다. 그러려면은 제가 보기에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방향. 그래서 너 혼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혼자서 너무 빨리 뛰다 보니까 방향이 자칫하면은 메시지가 흔들릴 수 있거든요. 수도권 주민들은 특히 공정과 상식이 흔들리는 거에 대해서 지금 화가 나 있거든요. 네. 그거를 어떻게 설득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왜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그랬잖아요. 아프리카 속담입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지금 혼자만 원맨쇼로 열심히 하는 거는 뭐 칭찬할 만한데 그것보다도 당에 유능한 인재들하고 같이 좀 손잡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은 조금 시간은 빠듯하지만은 뭐 기회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함께 가야 된다. 함께 가면 길이 된다. 뭐 이런 네. 얘기도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 일단 박진영 부원장님, 일단은 한 위원장이 이재명 심판 프레임 그리고 지역 맞춤형 공약 이렇게 틀고 있습니다. 프레임 전환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본질에 더 집중하자 이런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수도권 여름 좀 바뀔 여지가 좀 있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제가 이제 경쟁하는 정당에 조언을 해줄 필요는 없잖아요. 네,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말씀드리면 이런 것 같아요. 원래 보수 정당이 잘하는 것은 국책 사업이라든가 개발 사업이에요. 예. 수도권에서 보수 계열 정당이 이겼던 데 한번 생각해 보면 2008년도에 이명박 대통령 때의 뉴타운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이게 정통 보수 세력이 아니다 보니까 이 과거에 이제 경제 관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주도적으로 당에 모시고 있지 않아요. 그런 실력이 없어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정치적으로 풀 수밖에 없습니다. 2012년도에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지워버려요. 그런 흐름으로 가는 것이 저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예. 생각이 들고요. 뭐 예를 들자면 좀 극단적일 수 있습니다만은
대통령 탈당, 출당 어. 뭐 이런 이야기 나오면은 현재 이 국민들로부터 심판받는 대상인 윤석열 대통령을 무대 위에서부터 지워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의힘이 좀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과거에 뭐 그런 설이 한번 있었던 것 같긴 과거에 합니다. 뭐 그런 사례가 제법 있었죠. 네네. 네, 그렇군요. 이종우 실장님 어떻게 네. 보십니까? 갑자기 탈당 카드를 한번 고려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네네. 다른 방안, 현실적인 방안이 좀 뭐가 있을까요? 자, 과거의 사례라고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사례는 모두 다 정권 말기의 대선 정도의 상황입니다. 열린우리당을 예로 들자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하자 열린우리당 의장 당대표들이 나서서 탈당하라라고 이제 고함을 지르고 하면서 더욱더 지지율이 떨어졌어요. 그 당시 당 지지율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대통령 국정수행도 떨어졌습니다. 예. 어떻게 됐습니까? 500만 표로 정동영 후보가 진 상황입니다. 지금 정권 2년 차, 3년 차부터 국정 운영을 제대로 펼쳐야 되는데 여기서 탈당 운운하는 건 좀 얘기가 아닌 것 같고요. 또 지지율 얘기를 하지만 역대 정권의 지지율 중간에 치러진 총선에서 그 직전에 지지율이 30%대인 후보가 아까 대통령이 4명이고요. 50%대가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 당시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된 뭐 지원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50%를 넘었을 뿐이고요. 정권 뭐 심판론 얘기를 하지만 정권 심판론으로 중간 선거에서 이긴 경우는 8번의 선거에서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다 정권 지원론으로 이긴 사례가 있고요. 지금은 사실 박진영 부원장님이랑 저도 생각이 똑같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집권 여당은 정책적인 측면이거든요. 네. 특히 이제 우리가 벨트 이렇게 국민의힘이 얘기했는데 한강 벨트를 공략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 8회 지방선거 그다음에 20대 대선에서 연달아 그러니까 2년 전의 선거에서 연달아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표를 많이 얻었어요. 그 이유는 사실 부동산 이슈라든지 종부세 이슈라든지 또 경제 이슈, 즉 이익 투표를 하러 나선 중산층의 투표가 결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사실 이 벨트, 그러니까 반도체 벨트, 한강벨트, 낙동강 벨트를 중심으로 한 소단위의 그런 주도권, 그러니까 이슈를 내야 된다. 그리고 그 이슈에 선점해야 된다. 네. 그런 이슈 전쟁으로 간다는 점에서는 박 부원장님이랑 생각이 똑같습니다. 네, 정책 이슈 전환 해법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반면 이재명 대표는 어제 자신의 안방인 인천 일대를 훑으면서 윤석열 정권 심판을 호소했는데, 자, 장가 기자, 이재명 대표가 그저께는 저희가 어제 다뤘지만 사과를 이렇게 들었는데 어제는 또 대파를 들었어요. 어떤 이유죠? 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음식이죠. 사과 하나가 뭐 10,000원까지 하고 또 대파는 한 단에 5,000원이나 한다면서 정부의 물가 관리 능력을 꼬집은 건데요. 특히나 어제 대파를 든 건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지금 원래 가격은 지금 한 1,700원 정도 해야 되는데 저희가 875원에 있는데 근데 여기 지금 하나로 마트는 이렇게 하는데 다른 데는 이렇게 싸게 먹으면 사기 어려울 거예요. 저도 시장을 많이 봐봐서 대파 875원이면 그냥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850원짜리 맞습니까? 아니요! 5,000원이랍니다, 5,000원. 우리가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 군수, 구청장 뽑는 이유는 우리가 직접 못하니까 우리 대신에 우리의 삶을 책임져달라, 나라 살림 잘해달라, 그걸 맡긴 것 아닙니까? 최소한 먹는 게 법이잖아. 그렇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에 봤던 그 대파는요. 850원짜리는 저 마트에서만 모든 할인이 적용됐을 때 850원이었던 거고요. 사실 이날 대파 도매 가격이 3,300원이었고 최고 가격이 7,000원이 넘었었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일부가 아닌 전체 물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이 점을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네, 강선필 부위원장님, 일단은 대파 가격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거다. 현실이 이렇지 않다. 이런 걸 좀 지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물가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걸 홍보하기 위해서 저런 모습을 보이는데 오히려 국민들은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마트조차도 사실 대통령이 방문하기 전에는 더 비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농협이기 때문에 자체 예산, 뭐 정부 지원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해서 대통령이 왔을 때 875원이라는 낮은 가격이 있었는데 아니 저희 이재명 대표가 인천 가서 마트 가보니까 보통 4,000원에서 많게는 5,000원의 가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국민들이 왜 우리가 살 때는 비싼데 대통령이 가면 이렇게 싸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공무원들과 전 농협 전 징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나요? 대통령이 제대로 알고 있어야지 물가 관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도 1, 2, 3, 4, 5 총선 공약 중에 2가 뭐냐면 2%대 물가 관리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정말 현실을 제대로 알아야지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그런 말씀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강성필 부위원장이 쓴소리를 하셨는데 윤영걸 대표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은 현실과 좀 동떨어진 얘기를 좀 나온 게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대통령이 간 농협 하나로마트를 저도 가끔 갑니다. 양재점에. 네. 거기 가면은 농림부 지원해가지고 싸게 파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 그렇게도 좀 팝니다. 아는 근데 분들 많이 이제 있을 겁니다. 그렇죠. 한 단에 뭐 875원 이런 것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억지로 끌어내린 건 아니고 그 양재 하나로마트에서 그때 좀 할인 품목을 전시해서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뭐 쇼했다고는 보지 않고 다만 저게 일반인들이 손쉽게 동네에서 살 수 있는 건 아니다. 일반인들은 아무래도 살려면은 한 5천 원 정도는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누가 쇼했나 이거보다도 이번 선거에 중요한 게 물가다. 저는 사과라고 봐요. 사과. 네. 사과가 잘못했을 때 사과도 사과지만은 사과값이 하나 5천 원, 10,000원 가잖아요. 이 사과값이 물가를 좀 대변하는 거 아닌가 네. 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제도 제가 그 동네 마트에 가서 우유 하나 샀더니 7,800원이더라고요. 우유가요? 예. 그래서 한 1리터 정도 되는 게 막걸리 값보다 한 5배가 비싸서 제가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막걸리 값은 이렇게 싼데 우유 값 애들이 먹는 건 이렇게 비싸냐. 그래서 막걸리 사셨습니까? 예, 뭐 자주 좀 사 먹습니다만은 아, 예. 그렇게 차이가 나서 이번 선거에 중요한 게 이 사과다. 이 사과는 물가고 또 하나는 이종섭 어느 정도 기우고 가면서 일단락됐지만은 이거는 공정과 상식에 관한 문제고 또 하나 의사 이거는 문제에 대한 대처 능력이다. 이렇게 볼 때 이 셋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물가에 대해서 정부가 어느 정도 열의를 갖고 하느냐. 네. 그동안에 농림부 장관이 아이고 그 수입 그 6개월 내에 어렵습니다. 이렇게 안 했잖아요. 하는데 대통령이 나서고 비대위원장이 나서고 하니까 지금 뭔가 좀 움직임이 있거든요. 이렇게 총선을 떠나서 물가를 좀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그런 목표를 갖고 좀 집권 여당이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가 중요하죠. 네. 자, 이종훈 실장님 어제 이재명 대표가 현장에 있을 때 좀 이런 말도 나왔다고 합니다. 일단은 이재명 대표는 뭐 170, 180석 이런 얘기 절대 하면 안 된다. 우리 아직 그런 상황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단 인천 출마자들 입에서는 200석 발언들이 좀 나왔다고 해요. 네. 민주당 지금 현재 상황 보면은 우리가 좀 승기 잡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좀 더 자신감을 내비치는 걸까요? 지금 민주당에서 200석이 나왔다가 사라졌다가 나왔다가 사라졌다가를 반복하고 있어요. 네. 기억하시겠지만 뭐 초기에 그러니까 선거 국면에 본격적으로 접어들기 훨씬 전부터 조국 전 장관 이제는 뭐 다른 정당을 만들었지만 조국 장관 전 장관 입에서 200석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또 이해찬 전 대표도 200석 가깝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사실 그때 한번 또 이렇게 200석을 자제하자라는 목소리가 나왔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 직전까지 이 민주당의 어떤 분위기가 좀 안 좋았어요. 공천과 관련해서 엄청난 파동이 일었죠.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외생 변수, 즉 대통령실의 몇 가지 실책이 보여졌고 또 비례와 관련된 어떤 갈등들이 노정이 되자 민주당에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분위기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마 200석 얘기들이 지금 후보자들 입에서 나올 겁니다. 아마 인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또 수도권 일대에서 이제는 됐다. 이제는 뭐 다시 한번 승기를 잡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지도부가 하는 이야기가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200석 운운할 때가 아니거든요. 네. 왜? 변수 아직도 많습니다. 뭐 기억하시겠지만 김용민 옛날 그 민주당 후보 또는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
27일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저 투표일 27일 전에 예. 발언 한마디로 완전히 이 선거를 망쳤거든요. 오늘은 20일 남았죠. 그렇죠. 20일 이내로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방심하거나 네. 오만한 모습을 보이면 아마도 유권자들이 심판할 가능성이 큽니다. 박주영 부원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박주영 부원장의 생각도 20일 앞두고 오늘 많은 전망들이 나왔거든요. 판세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민주당. 안전하게 가야죠. 골프하고 선거는 고개 쳐들면 진다라는 네.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늘 민심이라는 것이 천심입니다. 제일 겸손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미 우리 국민들에게 정권 심판론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지금 불을 붙이고 있어요. 이종섭 대사건도 마찬가지고 이 대파 논란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뭐 이 대파 논란이 대통령이 다 뭐 알 수는 없는 겁니다만은 우리 역대로 보면 뭐 홍군, 폭군, 암군 이런 분들은 간신들하고 같이 나와요. 주위에 지금 이 정책하시는 분들이 대통령한테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은 거 아닙니까? 스스로 지금 정권 심판론을 가지고 자멸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180석 가지고 뭐 크게 잘한 것도 없잖아요. 이럴 때는 민주당이 나서기보다는 정확하게 비판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낮은 자세로 국민의 심판을 같이 받는다는 자세로 가는 것이 저는 옳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